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28회 128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막 그래. 야 이 새끼야 이놈 새끼야 방금 안녕하셨습니까. 바리스타 이시아씨 살아서 돌아왔고요. 오늘은 어린이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이가 없어. 아 나 있다 나 이씨 어린이. 네. 저희 집에서는 아들이 어린이가 아니라 제가 어린이에요. 수준이 어린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컨셉인 줄 아시겠지만 저 원래 이래요. 제 그냥 방송에서 좀 주목받으려고 저 컨셉으로 저러는 거야. 이 병신. 진짜 저 이럽니다. 네. 진짜 이래요. 잘 삐지고 사람이 덜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꼭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참고로 공부 많이 하고 돈 들인다고 그래서 애가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여전히 이렇게 철딱선이 없고 상태 안 좋은 애들 많아. 대표적인 게 이제 저죠. 네. 저 같은 애는 죽어도 아마 평생 철이 안 드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버님도 철이 없으세요. 네, 저한테는 꽤 완고하고 권위적이면서 참 그럴싸했던 아버지였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 허점이 다 보여. 맨날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거.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어린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고를 안 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고 싶은데 5월 5일 어린이날, 옛날에는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뭐 애새끼였다면서요? 이 애새끼야.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애새끼.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참 많이 학대하고 뭐 이랬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절만 해도 많이 맞았죠.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뭐 집에서 뭐 맞는 거는 다반사고 학교에서도 뭐 스승이라는 미명하에 오지게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해. 진짜 내가 왜 맞고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만큼, 좀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오는데 이 5월은 잔혹한 달이야. 그 아픈 추억이 다 되살아나는 부모로서의 학대받은 아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좀 달랐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릴 때 내가 너무 학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질 않아.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한다는 미명하에 많이 때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몽둥이로 때리진 않았지만 뭐 빗자루, 뭐 회초리 이런 걸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막 때리고 막 등짝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막 백과사전, 그 옛날에 총채라고 있어요. 총채 이렇게 막 먼지 터는 거 그런 걸로 막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거나 그러면 자식한테 이제 푸는 거지.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이었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식에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하면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짜 발뺌을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와, 그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 나 같으면 내가 우리 아들 때렸다 치면 기억날 것 같은데, 물론 때리진 않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전 지금도 그 학교에서 맞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보통 잘 안 때리시죠? 잘 안 때려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잘 안 때리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스트레스 받은 홧김에 미술실 문을 발로 빵 찼어. 미술실 문을 그냥 발로 빵 찼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미술 선생님이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미술 선생님이 그때 당시 꽤 인식이 안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뭐 옛날 학교들 보면 뭐
뭐 촌지받고 뭐 이렇게 인간성 그지 같고 뭐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의도 고등학교에도 그런 인간이 있었어. 뭐 여의도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여튼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아 그 사람 지금 다시 보면 막 때려주고 싶은데 뭐 그분이 저를 딱 불러요. 네가 이거 네가 찾냐? 그러면서 아, 네, 제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그러면서 대걸레로 막 후드로 패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아본 기억이었고 학교에서 진짜 엄청 맞아서 허벅지가 다 막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때려도 뭐 이렇게 집에서 뭐라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이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맞았니? 뭐 이제 그럼 이제 맞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쪽팔리니까 아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그 유도나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아 운동하다가 맺혀졌는데 너무 아프다. 뭐 그래? 몸 조심해. 이제 이 정도였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난리 나죠. 막 고소 들어가고 뭐 촬영하고 뭐 난리 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또 이제 또 잘 다니고 졸업 잘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기억은 영원히 남아요. 잊혀지지 않아. 근데 때린 인간들은 모른대. 아마 그 미술 선생님한테 찾아가갖고 내가 뭐라고 하면 자긴 기억이 없을 거라고 할 거야.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또 이 헛소리가 시작됐는데 어린이날 여러분 항상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들 많이 가지시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보통은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뉴스만 보더라도 다 슬픈 소식이야. 특히 4월 달에는 뭐 세월호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또 뭐 한강에서 이제 또 실종됐던 우리 의사분 학생이 안 좋게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렇게 웃는 게 미안할 정도야. 아무튼 그렇고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커피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왔어요. 사실 스타벅스 커피, 캡슐 커피도 사놓고 아직 리뷰를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친하고 친숙하고 좋은 이런 분위기보단 조금 약간 거리감이 생기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자주 가지도 않아요. 뭐 기프트콘이나 줘야 가지, 내 돈 내고 스타벅스 가서 제대로 먹어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스타벅스는 그닥 좋은 브랜드로 인식이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피해의식이 있나? 오늘은 이제 스타벅스에서 출시한 RTD 커피, 카페라떼와 에스프레소 이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200ml 용량이 있고 270ml인가? 좀 더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일단 컵이 예뻐요. 이게 일반 뭐죠? 그 테이크아웃 잔 컵처럼 리드랑 똑같이 예쁘게 깔맞춤해서 나왔는데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물론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 저 역시도 이 커피를 예전에 몇 번 먹었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또 오랜만에 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일단 스타벅스 로고가 눈에 띕니다. 네, 우리 스타벅스 로고 있죠?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게 누군지 모르시진 않겠죠? 워낙들 유명하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그 스타벅스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모비딕의 향해사 스타벅 말 그대로 그 향해사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유래합니다. 그럼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스타벅스와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죠? 참고로 이 로고 속에 등장하는 이 여사는 이제 이 여사 사이렌입니다. 세이렌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 이제 인어예요. 인어. 인어 괴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제 잡아먹는 뭐 이제 그런 영화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세이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몬스터 이제 크리처물로 나오는 이 영화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여주인공은 되게 이쁜데 갑자기 괴물 버전으로 들어가면 너무 끔찍해. 참고로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 특히 피 튀고 이런 것도 잘 못 봐요. 막 기억에 안 좋은 기억들을 너무 심어주니까. 아무튼
이 세이렌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에도 나오죠. 우리 인어들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인어들이 노래를 불러서 이제 유혹을 시킨 다음에 그 뱃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갈 때 다 배로 납치해갖고 이제 배 물속으로 들어가죠. 이제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 생략되겠지만 나오는데, 자,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학원에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하냐면, 그 유대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뻥이 아니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조금, 유아틱하고 조금 모자란 컨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자라요. 실제로 모자른데 학원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커피의 역사, 커피의 문화 이런 걸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책에 있는 얘기를 읊으면 대부분 재미가 없어 하기도 하니까 영화를 끌어온다든가, 예를 들어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얘기하자 보면 사실 이 종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의 음료인 커피와 유대교, 그리고 유태인,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 있고, 그들이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커피의 자본, 커피의 어떤 유통, 이런 판매, 모든 것들을 유대인의 손에서 주물렀었던 실제 이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근거로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멘의 목항을 통해서 이제 커피를 출하하는 과정 또한 유대인의 역할이 꽤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로 이제 커피를 전파한 동인도 회사의 역할도 이제 유태인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 우리 유태인 그러는데 이제 유대인.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어원을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관점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오지만 일반 분들은 분명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돈과 관계가 된다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유대인과 관련돼 있는 이런 기업가들을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커피 관련해서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의 이제 하워드 슐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진짜? 네. 유대인이고, 이 미국의 세계 3대 커피라고 불리우는 블루보틀, 인텔리젠시아, 스텀프타운과 같은 커피 또한 그 유대인의 자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창립자가 독일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슬레의 이제 지분이 이제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제 네슬레에 이제 인수됩니다. 이 네슬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 기업이에요. 외국에 이제 외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외국 맞지? 네. 저는 네슬레가 스위스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앙리 네슬레인가? 아무튼 네슬레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유명한 다국적 기업이 스타벅스래. 블루보틀의 지분을 인수한 건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슬레의 하나의 자회사로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네슬레가 유대인의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커피 회사가 된 거죠.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이제 미국의 인텔리젠시아나 이제 스탬프타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 회사는 이 JAB 홀딩스라고 하는 이 자본을 가진 회사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거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커피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JAB 홀딩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 J가 자코프,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좀 이따가 얘기할 야곱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근데 베키스인가? 근데 그분은 유대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한 아담 벤키죠. 하여튼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JAB예요. 근데 JAB 홀딩스가 이 스탬프타운이나 인텔리전시아를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유가 돼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이 사실 우리가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아요. 던킨 도너츠, 크리스피 도넛도 들어갑니다. 이 JAB 홀딩스 계열에 크리스피 도넛이 있어요. 세븐업,
그다음에 뭐 닥터페퍼, 뭐 그다음에 선키스트 이런 거 다 유대인 쪽입니다. 뭐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좀 재밌는데, 자, 이런 유대인이 이 커피를 어떻게 보면 커피 시장도 크게 주물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력이 돼 있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야훼, 여호와. 물론 이제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알라 또한 이제 유일신인데, 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선민 사상을 토대로 한 그들의 이제 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다가 중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늘날 이슬람의 자손이 되고요. 이삭의 계보를 따라 이삭의 아들인 야곱, 지금 등장하는 이 유명한 야콥,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대가 되죠. 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되는 유다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자 보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또 아들, 그 아들인 또 이제 그 야곱은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유대의 이제 계보를 따라 갈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실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유태인, 이 유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손이죠. 오늘날 대표될 수 있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온 건데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이제 예수라고 불리우는 제가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제 신의 아들, 이 계보를 쭉 이어옵니다.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유대교는 기독교랑 이슬람 인정하지 않고요. 이슬람은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대교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의 친분이 있어. 근데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 이제 친분이 없죠. 왜냐면 뿌리가 유대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는 이제 앙숙이야. 뭐 실제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필두로 해서 앙숙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물론 이 역사를 보면 참 같은 형제와 피부치들인데 참 그것도 웃기죠. 네, 같은 신을 믿는 이 세 종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 스타벅스의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종교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는 것도 참 재미있고 여러분들은 관심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알고 보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커피를 보다 보면 종교가 보이고 세계사가 보이고 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네. 너만 그러냐? 참고로 지금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스타벅스 주가랑 그 제가 전에 얘기했던 맥심의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주가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커피로 돌아가서 이 에스프레소 커피와 에스프레소 라떼, 네, 그냥 카페 라떼라고 써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제조사가 유통은 동서식품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돼 있어요. 뭐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유통 전문 판매원은 동서식품. 네,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써 있고요. 마찬가지로 라떼도 유통 전문 판매원은 동서식품. 근데 판매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 이건 도대체 뭔 소리요? 뭔 소리지? 난 잘 모르겠네. 일단 제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조가 없습니다. 왜 제조가 없을까?
일단은 이게 이탈리안식 커피 파우더 고용분이 들어가 있고, 유크림이 들어가 있고, 볶은 커피는 미국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유가 이제 국내산이 라떼 같은 경우에 40%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용은 33%. 에스프레소에도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스타벅스 관련된 거는 그 동서식품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컵이 정말 이쁘네요. 빨대도 초록색으로. 아, 지금 이 에스프레소라고 써있는 이 커피는 블랙 커피가 아니라 약간 라떼스러워요. 라떼. 그래서 여기 유크림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고 원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에스프레소 형태가 들어간 그냥 커피 음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은 그냥 일반 RTD 그 라떼류랑 맛이 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없고 일반 우리가 컵 타입으로 나오는 일반 RTD 컵 음료들 있잖아요. 블랙 커피 말고 그 라떼류들 비슷하게 맛이 납니다. 근데 그 특유의 유크림 때문에 뒤에 불편한 느낌이 좀 남아있고 느끼해요. 살짝 느끼한 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자, 그럼 카페 라떼를 먹어볼게요. 자, 이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에스프레소보다 우유 함량이 좀 더 높아요. 높고, 나머지를 보면 커피 추출액의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 비율이 조금 높고, 반면에 라떼는 좀 적어요. 그리고 우유 함량은 오히려 라떼가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유크림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국내산 똑같이 들어가요. 고용분 비율도 똑같고. 자,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떼는 어떤 느낌일까? 아, 라떼는 보니까 제조원이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나 왜 못 봤지? 내 눈깔이 미친 건가? 제조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다 돼 있고요. 유통 전문 판매원은 동서식품으로 돼 있는데 판매원은 또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유통 전문 판매원과 판매원은 또 뭔 차일까요? 나중에 또 검색해봐야겠다. 라떼가 좀 더 맛이 있네요. 좀 더 우유의 질감이나 느낌이 좀 더 살고, 묵직함이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에서 먹는 라떼 조금 더 조화롭고 묵직한 느낌 있죠? 우유와 커피의 조화로움. 그러니까 좀 덜 연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요쪽 에스프레소는 일반 라떼류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물이 너무 심하게 탄 그런 라떼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물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는데, 농도는 적절해요. 적절해.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요 라떼는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유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성분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무겁고 느끼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의 느끼함. 오히려 유크림의 느끼함은 에스프레소 쪽이 더 있고, 그냥 라떼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스틱커피를 우유에 넣고 타먹는, 거기에 살짝 설탕 넣었다 생각될 정도로 우유의 진한 느낌이 잘 느껴져요. 솔직히 맛은 카페 라떼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 둘 다 우유랑 유크림이 들어가는데 에스프레소는 그냥 조금 약간 애매하다면 차라리 스타벅스 카페 라떼는 조금 더 색깔이 명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걸 먹어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는 먹질 않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먹었는데, 좀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뭐, 그 맛이 그 맛이지. 맞아요. 뭐 이런 RTD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뭐 크게 차이점은 잘 없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거나 뭐 향이 느껴지는 뭐 가공 커피류가 아니면 대부분 사실 거기서 그 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미묘하게 맛의 밸런스라든가 조금 취향을 좀 타긴 해요. 사람들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RTD 커피 드셔보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은 커피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게 맥심 TOP 시리즈의 심플리 시리즈를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맥심 TOP 심플리 로스티 시리즈는 약간 좀 커피의 향이 인위적으로라도 좀 많이 첨가가 돼 있어서 그 약간 훈연향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마실 때.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리얼한 느낌이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 커피와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커피류가 어머님들이나 우리 형님들이 드셨을 때 좀 인상이 많이 남으셨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카누 정도, 네, 카누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그나마 가공 커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커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커피 종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요새 유통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다 먹어보려고는 하지만 사실 다 먹어보기가 좀 힘들어. 네, 웬만한 RTD 커피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바리스타 롤스 대용량 사이즈도 지금 사놓고 아직 리뷰 전인데, 뭐 사실 맛이 특별하진 않겠죠. 특별하진 않겠지만 그런 커피들도 지금 사놓고 저도 지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커피 얘기를 맞춰봤고요. 커피 기사거리 있는 거 한번 잠깐만요. 그 전에 댓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업로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털스님이 이 댓글을 다루셨나봐요. 그때 소개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때 저녁에 녹음을 했었는데 이 댓글은 좀 더 늦게 달리셔가지고 소개를 못했어요. 터스트님께서 장보러 간만에 이마트에 갔다가 노브랜드 코너에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보았습니다. 가격은 노브랜드답게 24개에 6,980원. 왠지 나중에 이스 아저씨도 이마트에서 제품 사셔서 리뷰도 한번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하나 사볼까? 잠깐 고민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패스하고 왔네요. 이번엔 내용도 없고 그냥 마트 가서 커피 코너 구경하다가 생각나서 아무 글이나 적어봤습니다. 히히. 날씨가 슬슬 덥기도 하고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댓글들을 아무도 안 달아주셔서 좀 외로웠는데 그래도 하나 달아주신 거 기쁘고요. 사실 뭐 사람이 관종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댓글이 없으면 좀 슬퍼. 네,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고맙고 저도 제가 사는 곳에 노브랜드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요새는 뭐 노브랜드가 곳곳에 많이 있죠.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에도 노브랜드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실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노브랜드가 다른 이런 대형 마트와 좀 다른 건 노브랜드에서만 살 수 있는 이런 PB 상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노브랜드를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동네 요즘에 이제 구석구석에 대형 마트 말고 좀 약간 그래도 조그만 슈퍼보단 큰 마트들이 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데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형으로 가거나 이런 노브랜드와 같이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건데 어떤 가격 면에서도 괜찮거나 또 똑같지 않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노브랜드를 찾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노브랜드에는 이제 우유 때문에 주로 와요. 우유가 싸서 주로 와서 사가는 편인데, 올 때마다 이제 커피 품목 같은 것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사서 리뷰하기도 했고, 최근에 본 제품이 이제 콜롬비아 커피 드립백인데, 이 10개 들이가 4,900원이었나?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놓은 드립백들도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도 두 가지를 봤습니다. 뭐 룽고랑 뭐였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것도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 손에 집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집에 아직 리뷰 안 한 캡슐 커피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은 먹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노브랜드 커피 다른 건 다 먹어봤거든요. 그 RTD 커피나 캔 커피는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커피 기사거리들 한번 한 주간 동안 모아놓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한 주간이라고 해봐 며칠 안 됐는데 뭐 어린이날이니까 이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사로 지금 눈에 띈 것은 토종 커피 대표주자 투썸플레이스 상장 나선다. 엄밀히 말하면 토종 커피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아무튼 기업 가치 최소 5천억 이상을 전망. 국내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주자인 투썸플레이스가 상장에 나선다. 증시에 입성하는 국내 1호 커피 전문점이 될 전망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투썸플레이스는 이 홍콩계 사모펀드 운영사인 앵커 디파트너스한테 등에 매각이 됐죠. 모든 거진 다 지분이 이제 매각이 됐어요. 왜냐면 저번에 이제 원래 4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45% 추가로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다 팔렸어요. 거진이 아니죠. 100%다 팔렸어. 그러니까 앵커 파트너스에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별됐어요. 그러니까 투썸플레이스는 우리나라 거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아무튼 근데 이제 CG 푸드빌이 이제 알짜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사업부죠. 식품사업부였는데 정확하게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뭐 그래도 좀 이익이 될다 싶을 때 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만큼 이 투썸플레이스의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캐수얼 달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썸 플레이스는 커피 쪽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디저트 쪽 강세인 프랜차이즈이고, 물론 국내에서 이제 인지도는 매우 높아요. 2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동네 이제 어머님들도 실제로 투썸 플레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커피 브랜드로 이 식품 사업부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가치성이 분명히 있죠. 네, 가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디야 커피도 올 초에 IPO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자사의 기업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디야도 이제 상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커피빈 코리아도 이제 인수합병 매물 시장으로 나왔다고 해요. M&A 시장에. 와우. 아쉽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네, 커피 프랜차이즈의 자본시장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높게 인정받을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 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보고서 네,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투자 가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사를 한번 꼽아봤고요. 또 하나의 기사로 자댕이 등장했습니다. 자댕 오랜만에. 여러분들은 자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댕이 추억이 많은 카페입니다. 물론 1988년도에 압구정 1호점을 개점해서 뭐 그때 놀러 갔던 기억도 있지만 저는 여의도에 있는 자댕의 카페에서 뭐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이 워낙 많아갖고 조금 나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커피 브랜드예요. 자, 이 자댕이 대부분 이 자댕이라는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나 이런 스틱형 커피들, 그러니까 가공 커피 쪽에 많이 유통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 자댕이란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이 커피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아저씨들이나 사 먹는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제 파우치 형태로 나오는 이제 자댕 커피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 먹어보진 않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댕이란 브랜드가 아직 살아있다. 근데 지금 이 자댕이 37여 년간의 커피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최상급 품질로 지금 뭐지?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시험 공식 원두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커피협회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부하는 단체죠. 네. 여기에서 사용하는 원두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바리스타의 공식 후원 업체 아니면 납품 업체 이런 모를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런 기사가 오래간만에 눈에 띄어서 한번 소개를 해봐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발급되는 민간 단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어떤 건지 많이 찾으시는데 그나마 한국커피협회가 조금 공신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SCA다 다른 외국 자격증을 더 쳐주기도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진 않는데 아무튼 한국커피협회 자격증을 그나마 조금 쳐준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커피 기사로 눈에 띄는 거는 가장 비싼 커피 브랜드는 어디인가 라는 내용인데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루보틀 5,000원 최고, 메가커피 1,500원 최저라는 기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블루보틀은 네슬레에 인수가 됐고 유대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인텔리젠시아, 스탬프타운과 함께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죠.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하나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커피 브랜드의 큰 의미의 주축에는 피치커피가 있어요. 피치커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도는 이 피치커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보다는 피치커피를 좀 더 쳐주는 저는 그래서 피치커피를 가서 먹어봤습니다. 이 피치커피를 창설한 이 알프레도 피치가 있어요. 대부분은 모르시죠? 네. 한국 사람들은 이 피치커피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을 유학하셨거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이 알프레드 피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스타벅스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스팅을 영향을 준, 그리고 실제로 스타벅스의 이제 설립을 돕게 되는 사람이, 커피에 영감을 준 사람이 이 알프레드 피치입니다. 이 알프레드 피치는 네덜란드 그러니까 커피 상인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커피에 대해서 일찍이 눈을 뜬 사람이고, 미국에 왔을 당시 미국의 커피 수준이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진화된 커피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 조금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바로 인텔리젠시아나 스탬프 커피와 같이 미국의 유명한 커피 브랜드들이 다 이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커피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영향이 꽤 크죠. 스타벅스를 통해서 이디야라는 브랜드나 할리스 다양한 브랜드가 파생되게 되고 또 스타벅스 출신의 이제 기술이나 이제 관리직들이 나와서 이런 프랜차이즈 쪽에 창업을 한다든가 몸을 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커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디야 출신들이 또 나와서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알프레드 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유대인인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쪽에 이제 유태인의 동인도 회사를 보더라도 유대인계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 알프레드 피츠라고 하는 사람, 물론 미국의 피치 커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이 미국 커피 시장에서는 꽤 컸었다. 그런 정도는 한번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피치커피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세요. 브랜드가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인텔리전시아 같은 브랜드도 잘 모르십니다. 물론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그 인텔리젠시아 전문 매장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취급하는 한국 공식 판매처는 있습니다. 뭐 이스팀이라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텔리전시아 그 커피 같은 것들을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사다가 뭐 매장에서 커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매장에서 이제 이런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스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이스팀이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이랑 그 부천 중동의 현대백화점 4층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본다 이러고 여태까지 못 갔어. 근데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이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커피 애호가들을 제외하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커피가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러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가긴 가야죠. 가봐야죠. 근데 일단 인터넷으로 이제 홀빈이나 이런 이제 가공 커피는 팔아요. 이제 그 종이팩에 담겨져 있는 뭐 콜드 커피 이런 걸 팝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사 먹어보고 싶어요. 사 먹어보고 싶어. 진짜 정말 사 먹고 싶은데 이거를 오늘 가볼까? 와이프 꼬드겨갖고 멀어가지고 이것도 아무튼 제가 게을러 터졌어. 뭘 할래도 게을러 터져서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아무튼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가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유대인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유대인 하면 또 너무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데, 확실히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요소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 신의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뭐 유명한 뭐 큰손들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인데,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따라가시고 똑같이 따라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진짜로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네. 투자를 해도. 아무튼간 세상을 보다 보면 커피를 통해 세상이 보이고 경제가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우물안 개구리의 사고를 벗어나서 돈을 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가, 유대인들이 투자한 기업들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탬프타운도 국내에 들어와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인텔리젠시아는 이미 들어온 건 알고 있었는데 스탬프타운 커피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타운 커피 한국. 아직 없나 본데? 네, 스탬프타운 커피는 아직 국내에 국내 진출? 이거 뭐지? 2014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탬프 커피를 만나볼 수 있는 곳. 잠깐 들어왔었나? 예전에 이렇게 잠깐씩 브랜드들이 팝업 매장 형태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보면은 스탬프타운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직영점도 이르면 이달 안에 가로수길에 문을 열 것이다. 아직까지 안 열었는데 언제 열어? 나도 좀 먹어보자. 네. 저는 피치 커피는 가서 먹어보고 원두도 사서 실제로 많이 마셔봤었는데 솔직히 스탬프타운이랑 인텔리젠시아는 안 먹어봤습니다. 뭐 안 먹어본 거 안 먹어봤다고 그래야지 또 뭐 뻥칠 수 없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인텔리젠시아는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이 이스팀 매장을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스탬프타운 커피는 못 본 것 같은데? 국내에 있나? 찾기 어렵네. 나중에 좀 시간 날 때 찾아봐야 되겠어요. 혹시 국내에서 이 스탬프타운 커피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검색을 안 해봤고, 아무튼 이 스탬프타운 역시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JAB 참고로 이게 독일계 가문으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 JAB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정확하게 검증은 안 해봤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을 해보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고 제가 귀찮아서 다 안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유대인과 관련돼 있는 커피 브랜드가 블루보틀, 스타벅스, 스탬프타운, 인텔리젠시아, 그다음에 뭐 던킨 도너츠, 뭐 크리스피 도넛, 뭐 이런 뭐 하겐다즈, 그다음에 이제 허쉬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유대인 쪽 기업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더 많겠죠. 찾아보면. 그냥 이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텔리젠시아 요 이스팀 커피를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네, 뭐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있지? 가장 비싼 커피 브랜드는 어디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였어.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오락가락해요. 정신이 없어. 이 기사는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은 비싼 커피가 아니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면서 브랜드별로 이제 커피 가격을 조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2021년도 4월 기준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을 보면 아메리카노 기준 블루보틀이 5,000원, 카페라떼 6,100원, 비싸죠? 비싸, 씨. 폴바세 4,300원, 카페라떼 5,300원, 스타벅스가 4,100원, 카페라떼 4,600원, 커피빈이 4,800원, 오우씨 비싸. 카페라떼 5,300원, 엔젤리너스 4,300원, 카페라떼 4,800원, 파스쿠치 4,300원, 카페라떼 4,800원, 타멘탐스 4,100원, 4,700원, 할리스 4,100원, 4,600원, 투썸플레이스 4,100원, 4,600원, 이디야가 3,200원, 3,700원. 씨, 오지게 비싸네. 요새 커피 프랜차이즈 안 사먹은 거 티내네. 백다방 1,500원, 2,500원, 메아커피 1,500원, 2,700원. 아무튼 그 최하위가 1,500원. 그나마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좀 고가가 5,000원. 그러니까 최소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초반대가 이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커피의 가격대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시세적으로 봐도 지금 개인 카페들 가면 뭐 핸드드립을 내세우면서 보통 6,000원, 7,000원씩 받는 카페가 이제 많아졌어요. 실제로 제가 가보고 싶은데 핸드드립 커피 6,000원, 7,000원 주고 먹기가 솔직히 조금 껄쩍지근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거 그냥 내가 내려 먹으면 내가 내려 먹으면 되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니까 지금 제가 좀 그지근성이 있어. 그지근성. 아무튼 이 커피 가격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지금 프랜차이즈로 보면 블루보틀이 가장 비싸다. 엄밀히 말하면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진 않지만 블루보틀은 직영 형태로 이제 미국 본사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매장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스타벅스처럼 직영 형태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네, 간단하게 소식은 여기까지. 네, 기사거리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 소개하고서 오늘의 또 메인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세상은 넓고 먹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참 바쁘네요. 네, 바쁜데 나는 한량이야. 진짜 나한테 돈과 시간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에이씨 돈도 없고 시간은 남는데 돈이 없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 49화 게이샤도 소용이 없다. 아이고, 지금 페이지를 펼쳐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간기요? 네, 49화. 네, 지금 7권 들어가고 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허영만 작가님의 게이샤도 소용없어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녹음을 끊고서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49화 게이샤도 소용없다. 소용없어. 요 에피소드를 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서 잠깐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녹음을 끊고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미쳤나? 방송하다가 갑자기 필 딱 받아서 에이씨 그냥 차 끌고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차 끌고 지금 왕복 거진 한 3시간? 지금 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한 3, 4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사갖고 왔기 때문에 요거 마셔본 소개 또 좀 해볼까 해요. 참고로 제가 이제 부천 중동에 위치한 이 이스틴 커피의 지점을 갔다 왔고요. 이 이스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한국 인텔리젠시아 한국 공식 판매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라이센스를 갖고 오신 건지 라이센스만 빌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 갔다 온 그 커피를 마셔본 후기랑 소개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요 커피 한잔 할까요를 먼저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 게이샤도 소용없다라는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많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주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나 커피 전문점들을 입점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건물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지역에서 좀 돈 좀 있는 사장님,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 한 분 중에 한 분은 이 박석 사장이 이끄는 이데커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를 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건물주니까 이 사장님하고 친하겠죠. 친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누구누구가 새로운 건물에 뭐 어떤 카페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뒤에서 이제 씹는 거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얘기죠. 우리가 남 없을 때 남 험담하고 뭐 이제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뭐랄까 상대방 건물주 그러니까 이제 박석 사장님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아닌 그 이제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박석 사장님이 임대를 주신 건물주와 이제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건물주가 그분의 와이프가 요 박석 사장님의 커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죠. 네, 서로 원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물주 간에는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상대방 건물주의 와이프가 이 박석 사장님의 커피를 좋아해서 단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골 이 아주머니의 남편 대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안 좋게 표현되는 건물주분이 이제 박석 사장님의 카페에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 입점시킨 카페에서 당신을 위해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준비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 그 카페 가지 말고 이 집으로 와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석 사장님도 이제 새로 생기는 카페를 이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커피도 먹어보면서 이제 파나마 요 게이샤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게이샤는 커피 품종인데요. 스페셜티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생두죠. 이러면서 와인처럼 때루아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커피입니다. 라면서 이제 게이샤 커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전 세계 게이샤 중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가 가장 유명하죠. 가격이 킬로그램당 10만원 정도인데 그 농장의 게이샤라면 잔당 2만원을 내셔야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이샤 커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이 게이샤라고 하는 건 아라비카 커피의 품종 중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 티피카, 뭐 전에 한번 얘기했던 뭐 부르봉 이런 어떤 커피의 품종의 한 계열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게이샤 커피는 원래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이 게차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생하던 커피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게차 지역에서 자생했던 커피니까 이 품종은
게차라고 부르자라고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이샤라고 해서 약간 좀 일본 어감을 주는, 일본 게이샤를 상상하게 되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게이샤 커피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품종이 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뭐 코스타리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샤 품종이 그러니까 국적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걸 얘기할 때는 이제 파나마 게이샤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파나마 게이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물론 싸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게이샤 품종들이 뭐 엄청 싸게 파는 그런 원두는 아닌데,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뭐 100g에서 200g 사이가 뭐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시음을 해볼 수 있는 커피입니다. 물론 더 좋은 품종의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카페에서는 뭐 한 잔 사 먹기가 썩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요. 좀 괜찮다 싶은 커피들은 최소한 8,000원,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부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원두를 사서 먹겠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 종이 뭐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스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이게 1963년도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커피 농원을 하던 남성분이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게이샤 종을 파나마에서 들여온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처음엔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없었다가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을 들어가면서 이제 커피의 녹병이 한때 유행을 하다가, 이때 피해를 받지 않은 이 파나마 게이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스타덤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나마 게이샤 품종만의 어떤 특징들이 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이제 크나큰 이제 획을 거주는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게이샤 커피가 흔하지 않은 커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더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맛이 있다 없다는 것은 사실 개인 취향도 있지만 이 희소성의 영향도 꽤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고 먹을 때는 그 맛있다는 느낌이 별로 덜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맛은 있는데 한 개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그 아련함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더 먹고 싶다. 아, 돈만 더 있으면 이거 마음껏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 나 돈 벌면, 나 코카콜라, 막, 1.8리터짜리 10개 먹을 거야. 아니면 뭐 나는 그 야쿠르트 뭐 20개들이 다 먹을 거야. 뭐 그런 거. 난 떡볶이 1,000원어치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어릴 때 이제 좀 갖고 있는 돈의 한계성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바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커피 시장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희소하다는 커피들 보면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예멘의 모카, 하와이안 코나 이런 것들은 희소한 데다가 생산량도 많지 않고 또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일본 쪽으로 수입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뭐 블렌드 되거나 뭐 성분 함유량을 보면 매우 미약한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어떤 좋은 품종의 커피를 먹기가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죠. 비싸지니까, 희소성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나는데,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여기 이제 박석 사장님의 커피를 좋아하는 이제 여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마시는 게이샤보다 나는 이게 훨씬 낫지. 그렇고 말고 하면서 이제 박석 사장님의 커피를 더 내 취향에 맞고 좋다라고 편안하게 평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요 내레이션이, 아무리 비싼 커피라도 분위기에 따라 맛이 다르다. 커피는 미각과 후각 이전에 감성이 먼저 맛을 느끼고 판단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경향이 꽤 강합니다. 커피는. 뭐 커피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래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부장님과 함께하는 회식은 흙맛이 난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지? 김사원 새끼인가?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라 그래도 자리가 불편하고 그러면 맛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같은 거 하면 정말 고급 식당 비싼데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사실 맛도 못 보죠. 결혼식 날도 그래요. 결혼식 날 막 좋은 특급 호텔 잡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음식이 대부분 식어서 맛이 없는 곳도 있는데, 사실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먹어도 맛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커피를 맛과 분위기를 함께 조화롭게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갔을 때 좋은 추억이 있고 나쁜 추억이 있느냐에 따라 그 커피에 대한 맛과 느낌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은 최대한 맛에 중점을 두고 커피의 맛의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제 기분에 따라 커피의 평가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도 여러 차례 먹어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컨디션에 따라 그 커피의 향미나 풍미를 좀 더 잘 캐치하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맛이나 풍미를 잘 못 느끼고 향미도 못 느끼다가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할 때 먹으면 향이 잘 느껴지는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단순히 분위기와 맛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성이 먼저다라는 요 에피소드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허영방 작가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 몇 회지? 49화. 앞으로 이제 한 화 정도가 남았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라는 한 회를 앞두고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는데, 뒤에 취재일기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취재일기를 보면, 게이샤는 스페셜티 커피의 출현을 알린 생두다. 꽃밭을 걷는 듯한 화사한 향과 고급스러운 산미의 게이샤는 기존의 커피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개성을 뽐내며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예고했다. 이러면서 이제 게이샤 커피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작품으로 에티오피아 게샤 지역의, 보통 이제 게차라고도 하는데 게샤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게샤 지역의 토종 커피 품종이 몇 나라를 거쳐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 심어졌다. 이러면서 경매에 등장하면서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까지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게이샤는 신의 선물이란 찬사가 아깝지 않은 커피로 가격에 맞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라고 하면서 게이샤 커피에 대한 그 취재 일기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다녀온, 지금 조금 전에 담궈왔어요. 네, 진짜 차 끌고 후다닥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커피는 이제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이제 취급을 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카페 중에 하나인 이 이스팀이라고 하는 그 한국 공식 판매처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주소는 강남으로 나와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쇼룸 형태의 매장이 국내에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한 걸로는 그나마 제일 가까웠던 게 이 부천 중동의 현대백화점에 있는 곳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판교 쪽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일단 이쪽 지점을 갔고요. 이게 현대백화점 4층에 위치돼 있어요. 본관 4층에 위치돼 있고, 제가 갔을 때 일단 메인 바리스타로 보이는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한 중후반에서 40대 한 초중반?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분이 이제 메인 바리스타로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분이 이제 약간 메인 바리스타라는 느낌이 들었고, 젊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제 포스를 보거나 이제 백업 멤버로 옆에 있어줬는데, 일단 제가 먹은 커피는 소개를 드리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블랙캣 아날로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그 커피 네임을 달고 나오는 그 블렌드는 아니고 단종 커피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 제가 좀 이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블랙캣 클래식 에스프레소가 있고 블랙캣 아날로그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이 집은 블렌드 커피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종 커피인 것 같은데 일단 원두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미국의 슬레이어라고 하는 커피 머신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코닉 피크, 플랫버 그라인더 2대, 그리고 또 한 대는 말코닉 EK43. 아무래도 이제 핸드드립용 이제 그 단종 원두를 이제 분쇄할 때 쓰는 것 같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머신기와 그라인더는 제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다 고가 장비들입니다. 네, 슬레이어를 포함해서 물론 슬레이어는 이제 수동 머신기죠. 저도 이제 슬레이어를 한참 때 써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가 조금 작아 보여서 슬레이어가 2그룹짜리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슬레이어 3그룹짜리가 보통 이제 2천만 원대 후반에서 3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슬레이어를 꽤 써봤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은 머신기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오류나 장고장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미국 머신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한때 한 5, 6년 전에 한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슬레이어 머신기가. 요즘에 시네소 하이드라 MVP가 유행인 것처럼 약간 그때그때 유행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키스마더 웨스턴의 이제 스피릿 같은 모델이 한때 조금 이제 많이 또 유행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머신기들이 그때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제 라마르조코 리네아나 뭐 스트라다, 뭐 리네아 PB 같이 라마르조코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약간 번외에 이렇게 조금 제3국 스타일의 이런 머신기, 뭐 미국 슬레이어나 뭐 시네소, 그 다음에 뭐 키스반돈 웨스턴 이렇게 좀 신흥 머신기들이 요새 조금 많이 핫하고 있죠. 아무튼 그러한 머신기와 이제 말코닉 피크, 말코닉 EK43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그라인더가 구성되어 있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명성답게 바도 구성이 고급지고 다 장비들이 좋았는데, 일단 커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개는 해주진 않았어요. 포스를 보는 친구가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는 안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니까 추가 비용을 내주시면 시즈널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5,200원입니다. 저렴하진 않죠. 오히려 블루보틀보다 비싼데 솔직히 뭐 비싸더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왔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제가 인텔리젠시아 커피에 대한 어떤 학습도 부족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좀 왔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들을 친절하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일반적으로 바리스타나 그렇고 포스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뭐 그닥 하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돈 받고 계산만 해주고 커피 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커피를 지향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팔면서 너무 심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5,2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었습니다. 일단 앉아서 마시면서 이제 테이크아웃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MD 상품이나 이제 원두들을 팔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블렌드 커피들도 나오지만, 제가 먹었던 블랙캣 아날로그, 블랙캣 클래식, 네, 디카페인 블랙캣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먹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블랙캣 아날로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면은 원두에 대한 가격도 소개를 하고 있고, 프라이스는 29,000원, 340g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인텔리젠시아. 그러니까 원두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 제가 마셨던 커피를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냥 브라질 단종이라고만 얘기해 주셨고, 뭐 자세한 설명은 조금 모르시는 건지 제가
마스크 쓰고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가 대략 나와 있어요. 컨트리가 보면 이제 브라질로 돼 있고요. 프로듀서 이제 생산을 페릴리아 패밀리, 네, 패밀리 이름이 이제 페릴리아라고 돼 있고 레지온은 네, 카르모 디 마이너스, 네, 지역이 이제 그렇대요. 네, 브라질에. 일단 고도 재배는 900에서 1200m. 프로세싱 메소드가 이제 허니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죠. 네, 허니. 말 그대로 허니 프로세스. 허니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끔 이 펄프드 내추럴과 또 허니 프로세싱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생산을 해보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펄프드 내추럴 하면 월시드와 자연 건조하는 내추럴의 약간 중간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 프로세스를 약간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데, 혹 전문가들은 똑같은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허니 프로세스가 바로 요 허니입니다. 그리고, 일단 드라잉 메소드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건조했느냐인데, 써있기로는 파리오 앤 플러스 메카니컬 드라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오가 이렇게 테라스나 베란다 이렇게 딱 까는 거 있죠? 건조할 때, 그 얘기고요. 메카니컬은 기계적으로 이제 탈곡을 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재배 하베스트는 준에서부터 어거스트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2019년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에 대한 느낌은 블랙캣 아날로그 에스프레소는 브라질 허니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풍부한 바디감과 입안 가득 느껴지는 초콜릿의 달콤한 향미를 가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이스팅 커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테이스팅 가이드까지 예쁘게 잘 써줬는데 그럼 실제로 제가 먹어본 커피의 맛은 어떤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전혀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내 혀가 잘못된 건가? 솔직히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네가 뭔데 너는 도대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5,200원이라는 가격부터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물론 이제 백화점 안에 입점이 돼 있고 그럴싸하게 해놓은 것도 이해는 돼. 다 알겠는데 솔직히 저라면 이 정도보다는 예전에 커피 스니퍼에서 먹은 3,000원,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브라질 커피가 네가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역시도 브라질 단종을 카페에서 워낙 많이 취급해 보기도 하고 전 이거를 매일같이 에스프레소로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핸드드립도 먹어보고 에스프레소도 매일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급하는 원두가 워낙 다양하기도 했지만 맨날 밤낮 없이 먹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드 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먹어보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커피에 대한 느낌을 대충 알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콜드브루 커피 있죠? 어디 거였지? 훔볼트 커피가 오히려 더 나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허니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 블랙캣 아날로그가, 그러니까 제가 먹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었는데, 5,200원을 주고 먹었는데,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얼음이 이제 좀 녹았죠. 녹으니까 좀 단맛이 나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처음엔 밸런스가 좋아서 커피 괜찮네 라고 느껴졌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과 떫은 맛이 좀 뒤늦게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일의 단맛 같은 게 잘 안 느껴졌었고 초콜릿의 달콤한 향미를 가졌다고 했는데 좀 그런 게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물론 헤드 바리스타가 얼마만큼 잘 내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먹었을 때의 느낌은 약간 커피 분쇄도가 굵었을 때 느껴지는 커피의 가벼운 느낌과 플러스
약간의 쓴맛과 떫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중배전 스타일의 커피들이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이 이제 중배전이겠죠? 약배전보단. 이 중배전의 스타일의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분쇄도가 굵을 때 어떤 바디감보다는 라이트한 느낌이 나면서도 쓰고 떫은 느낌이 좀 살아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닙니다. 그건 제 추측인데 지금 오히려 얼음이 다 녹으니까 과일의 단맛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신맛은 줄고 처음에 부드러운 산미와 과일의 단맛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와 이제 에스프레소가 어떤 물과 얼음의 조화가 양이 잘 안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느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5,200원 주고 먹을기에는 좀 그렇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장비도 좋고 우리 헤드 바리스타이신 건지 메인 바리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느낌도 좋으셨어요. 잘 차려입으시고 단정하게 머리도 넘기신 것이 꽤 이렇게 뭔가 신뢰감을 주는 느낌이셨는데 실제 커피 맛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맛은 내주지 못해서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웠다. 만약에 가격이 좀 쌌으면 좀 더 예외일 수 있는데 5,200원이라는 돈을 주고 먹기에는 뭔가 아쉽다. 또 이 단종 커피의 어떤 단조로운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블랙캣 클래식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제품 정보는 지금 이 제품은 두 가지가 블렌드가 됐네요. 그러니까 블랙캣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랑 브라질, 아까 똑같은 내용의 이 브라질 커피에다가 콜롬비아 커피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시드 된 커피, 이 콜롬비아 커피가 농장은 같아요. 생산 농장, 다르구나.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맛과 어떤 밸런스를 꽤 중요시하는 커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반면에 앞에 이제 아날로그는 밸런스보다는 이제 바디감 쪽에 이제 중점이 돼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이 커피만의 개성이 잘 느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랄까 이 브라질 단종으로 내린 이 커피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완성도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네 입맛이 그지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그 커피에 대한 맛과 어떤 평가는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먼 걸음에 달려가고 비싼 5,200원을 주고 먹은 커피에 비해서는 제 만족도를 채워주진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제가 좀 삐딱한 시선과 또 벨이 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좀 인간이 그지 같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피 한잔 할까에 나오는 초이어트 같이 좀 이 뚱땡이 같이 벨이 꼴린 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이제 콜드 커피도 팔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랑 이제 페루가 섞여 있는 커피를 판매하는데,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캐러멜과 라임, 체리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요것도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어서 한번 마셔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겸사 삘 받아서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활력 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커피를 드셔봤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평가하는 내용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또 어떠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블랙캣 아날로그랑 블랙캣 또 이름 까먹었어. 클래식 이 두 가지 커피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솔직히 맛있었으면 제가 그 블랙캣 클래식도 가서 먹었겠죠. 뭔가 기대감이 좀 충족이 됐으면. 근데 장비가 주는 신뢰도만큼 커피의 맛이 따라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실제 원두의 품질이 어느 정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두가 이렇게 싼 편은 분명 아닙니다. 네, 이름값만큼의 어떤 신뢰도를 줄지 모르겠는데
사실 블루보틀의 예를 들어도 느끼겠지만 꼭 비싸다고 커피가 좋고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간단한 사담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유대인으로 시작했던 그 스톰프타운 커피, 인텔리젠시아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타벅스 커피랑 요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마셔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봤네요. 물론 알곡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닥 좋은 소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이런 것도 큰 자산 아닐까요? 네, 어떤 자식이 먹었는데 그렇다더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뭐 이런 거. 뭐 남들은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먹으니까 맛있다. 뭐 그렇게 느끼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 게시판에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내가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더라. 야, 니 혀가 꾸진 거야. 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편집하는 대로 또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또 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나가면 또 한 주를 매듭짓는 시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강의가 2개가 잡혀서 또 열심히 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물론 더 잡히면 더 좋죠. 강의가 더 잡혀서 용돈도 많이 벌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뭐 인터넷 기사나 뉴스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워낙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르시랑스? 네. 르시랑스라고 하는 드립백 커피를 30개 샀어요. 이거 뭐 세 가지를 섞어져 있는 요 30개가 오히려 싸더라고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샀는데 이거 언제 다 먹을지 몰라. 다음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계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